라라라라라 유격법 라라라라라 이삭이냐 에키티케냐, 아직 이적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다음 넘버 9은 이삭이 아닌 에키티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날 때부터 에키티케만 외쳐온 제 입장에서는 리버풀의 게임 모델과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라 생각하기에 상당히 만족하는 영입인데, 아직은 더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선수이다 보니 많은 팬분들이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로의 합류에 근접한 에키티케가 과연 어떤 선수인지, 리버풀은 어떤 부분을 보고 영입하려는 것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에키티케, 공식적으로 이삭을 포기했다는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삭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에키티케로 선회한 것인지 살펴보면 리버풀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진지한 9번 옵션으로 분류한 선수는 2명이었습니다. 이삭과 에키티케. 두 선수 중에서도 1순위는 이삭, 2순위는 에키티케. 꿈의 영입은 이삭이지만 뉴캐슬은 당연히 매각 대상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수 본인이 직접 이적 요청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떠나고 싶은 의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야만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리버풀은 이삭의 의사를 천천히 들어보려 했는데 문제는 뉴캐슬의 에키티케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리버풀보다 먼저 보이게 되면서 리버풀 보드진은 조금 더 빨리 최종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공식적으로 뉴캐슬에게 이삭과의 협상이 가능한지 문의했던 것이죠. 고백은 하고 보자. 이삭이 여기서 흔들려서 곧바로 이적을 열망했다 하면 에키티케가 아닌 이삭을 향해 리버풀이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였겠지만, 이삭은 리버풀의 공식 문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이적을 갈망하며 뉴캐슬의 이적 요청서를 제출하는 행동과 같이 극단적인 행위를 보이진 않았죠. 리버풀은 이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뉴캐슬이나 다른 팀이 에키티케 영입을 성사시킬 수 있어서 빠르게 이삭이 아닌 에키티케를 데려오기 위한 최종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7일 바로 어제 에키티케 리버풀 이적 열망과 함께 개인 합의는 완료, 구단 간의 이적료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애초에 리버풀은 이삭은 꿈의 영입이었고 에키티케를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여겼던 만큼 이삭과 에키티케 모두 팔로우하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선회라 볼 수 없겠죠. 그럼 에키티케는 누구인가? 2002년생, 190cm, 75kg의 프랑스 출생의 공격수, 프랑스와 카메룬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프랑스 연령대 대표팀에서의 출전만을 하고 있습니다. 에키티케의 이름이 유럽 전역에 퍼진 것은 24-25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활약 덕분이지만 사실 21-22 시즌 불과 19살의 나이임에도 리그왕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이며 유럽 전역에서 최고의 유망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강해보고, 그렇게 랭스에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곧바로 다음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을 했었죠. 하지만 고작 20살의 어린 포워드가 스타 군단인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에서 살아남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선발보단 주로 교체로만 출전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엔 프랑크푸르트로의 임대를 택하게 된 것이죠. 23-24 시즌 임대로 독일 무대로 옮겼지만 곧바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프랑크푸르트는 완전 이적을 통해 에키티케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지난 시즌 마르무시와 함께 전반기 돌풍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 만들어준 최고의 주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그왕 데뷔 무대에서 보여준 임팩트, 불안정한 기회 속 힘들었던 파리 생제르맹 시절, 그리고 안정적인 기회 보장 속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로 발돋움. 출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과한 몸값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만약 이 선수가 안정적인 출전 확보와 함께 현재의 성과를 보였다면은 프랑크푸르트는 1억 유로의 몸값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금액을 요구했을 확률이 높겠죠. 공격 볼륨. 에키티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단 하나의 스탯으로 요약하면 페널티킥 제외 기대 득점, 어시스트 전체 1위.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모든 선수들을 총합했을 때 에키티케가 창출해낸 공격 볼륨을 넘어서는 선수는 없습니다. 기대 득점, 기대 어시스트와 같이 실제 득점, 어시스트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득점과 기회 창출에서 모두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지금과 같이 공격 볼륨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분데스리가 선수들과 해당 지표를 비교해보도록 하죠. 1위 에키티케, 2위 기라시, 3위 올리세, 4위 케인, 11위 무시알라, 13위 마르무시, 15위 비르츠. 무시알라와 마르무시의 경우 출전 숫자가 적어서 전체 값은 위에 나온 선수들에 비해 적지만 아마 90분당으로 나누면 상당히 괜찮은 기록이 나올 겁니다. 비르츠와 같이 10번 미드필더의 경우 기대 득점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총합으로 했을 때는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지표는 득점 볼륨이 높고 어시스트도 챙길 수 있는 유형에게 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기대 득점, 어시스트와 같은 지표는 이 선수가 필드 위에서 어떤 상황이
상황에서 어느 퀄리티의 공격적인 역량을 보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패스, 마지막 슈팅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경기력을 평가할 수 없지만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의 위협적인 행위의 총량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에서 에키티케는 지난해 분데스리가 1위에 해당된 선수이다 보니 괜히 에키티케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 지금의 스탯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자주 보는 프리미어리그로 넘겨보겠습니다. 1위 살라, 2위 파머, 3위 홀란드, 4위 이삭, 5위 위사, 11위 브루노 페르난데스, 12위 은베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의 공격 볼륨을 보면 팀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몇몇 팀에서는 어떻게 득점이 분산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느낄 수 있고, 첼시도 파머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배적인지 알 수 있죠. 이처럼 에키티케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내용들은 단순히 득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훌륭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입증해버린 것이라서 프랑크푸르트는 1억 유로에 달하는 기준 몸값을 측정해버린 것입니다. 슈팅, 오늘은 엄청 자세히 다룰 수 없어 경기 장면을 쓰지는 않지만 지금의 지표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기록지를 한번 봅시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슈팅 차트로 지난 시즌 에키티케가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슈팅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파란색은 기대 득점이 낮은 슈팅, 빨간색은 기대 득점이 높은 슈팅, 네모는 프리킥 혹은 페널티킥, 동그라미는 헤더, 세모는 스루패스, 육각형은 발을 제외한 신체 부위를 통한 슈팅, 마른 모는 드리블을 통한 슈팅,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에키티케는 골 에어리어, 골키퍼가 위치하는 그 주변에서의 순도 높은 슈팅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선수입니다. 골 에어리어 중심으로 나누었을 때 꽤나 좋은 슈팅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다만 박스 주변으로 퀄리티가 낮은, 득점에 근접하기 어려운 슈팅 시도가 많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키티케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꽤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지금과 같이 득점 확률이 낮은, 퀄리티가 낮은 슈팅들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한몫합니다. 그 와중에 저렇게 박스 안에서의 좋은 기회를 하나라도 놓치면 당연히 실제 기록과 편차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에키티케의 기록만 보면 뭐가 맞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기 위해서 반대로 엄청난 효율과 값을 보여준 18-19 시즌 음바페의 슈팅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음바페는 당시 리그 31골을 득점하면서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었습니다. 색이 붉을수록 기대 득점 값이 높은 슈팅을 했다는 것인데, 음바페는 골 에어리어 주변으로 골고루 좋은 슈팅이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음바페의 슈팅 하나하나가 위협적으로 좋은 퀄리티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에키티케와 비교한다면 위협적인 슈팅 공간으로 여겨지는 이 지점에서의 슈팅 빈도 차이가 돋보입니다. 음바페도 박스 바깥에서 어려운 슈팅을 득점으로 전환하기도 했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격수에게 가장 유리한, 득점하기 좋은 공간에서의 슈팅 빈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키티케의 경우 보다 힘든 각도, 힘든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빈도가 높았다 보니 결과적으로 115의 슈팅에서 14골, 음바페는 119의 슈팅에서 31골, 무려 17골의 차이가 난 것이죠. 이는 팀 수준 차이도 물론 존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에키티케가 리버풀에 와서는 슈팅을 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과 판단을 높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데이터는 데이터로만 우선 봐야 하며 경기장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와 같은 좋은 슈팅 찬스가 발생한 것인지 세세하게 따져야 합니다. 지금의 수치로 에키티케의 슈팅은 최악이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득점 전환율을 보인 선수 중 하나, 은베모를 비교군에 두겠습니다. 둘은 정확히 반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은베모는 기대 득점 대비 7.7골을 기록했으며 에키티케는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6.6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기록으로만 본다면 은베모는 최상위 피니셔로 평가받을 수 있고 에키티케는 최하위 피니셔로 평가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이를 두고 평가는 하기 나름입니다. 은베모의 프리미어리그 4시즌간의 기록을 본다면 지난 시즌 처음으로 기대 득점보다 훨씬 높은 득점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만 평가한다면 은베모는 최고의 결정력을 갖춘 선수이지만 지난 3시즌을 평가한다면 그렇게 높은 결정력을 지닌 선수로 평가받진 못하겠죠. 이를 두고 누군가는 플루크 시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득점에 눈을 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키티케를 봅시다. 중간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선발로 기회를 못 받았던 시즌까지 포함했을 때 따지고 보면 이 선수는 오히려 득점을 잘 살리는 유형에 가까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난 시즌 기대 득점 값이 폭등하면서 이를 득점으로 전환 못 시킨 것이 과연 순수 결정력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불운한 것인지는 점차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에키티케와 은베모는 포지션이 다르다 보니 단순히 해당 선수들을 두고 완벽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왜 기대 득점만 보고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높은 기대 득점을 보고 공격 볼륨이 높은 유망한 선수로 평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낮은 기대 득점 대비 많은 득점을 한 선수를 보고 운이 꽤나 좋았던 선수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평가를 내리고 다음 시즌 해당 선수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보는 것이죠. 한 시즌만의 성과를 두고 최악의 슈팅력을 지닌 에키티케, 최고의 결정력을 지닌 은베모라고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이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편이 좋습니다. 저 또한 에키티케의 슈팅은 보완해야 한다 보지만 단순히 기대 득점만으로 선수에 대한 평가를 끝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에키티케의 슈팅은 충분히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러한 내용도 제 생각일 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도 절대 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죠. 메이킹, 이 역시 오늘은 데이터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 공간 이해 능력이나 포지셔닝 관련해서는 추후 보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차트를 보게 되면 그가 꽤나 좋은 패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0번의 키패스 중에서 7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다들 마르무시나 다른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7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었다 생각하겠지만 7개의 어시스트 모두 다른 선수들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즉 다채롭게 박스 내에서 직접적인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사실 이와 관련된 지표는 추후 보충될 것이기에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을 예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마르무시 덕분에 잘한 것이다 라는 말은 꽤나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르무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90분당 득점, 어시스트 값을 비교한 값으로 5월 2일에 정리된 수치이다 보니 최종 3경기에서 기록된 이 어시스트는 제외되었을 겁니다. 아무튼 득점이랑 어시스트에서 소폭 감소했을 뿐 마르무시와의 투톱 때의 공격 지표와 마르무시 없이 원톱 때의 공격 지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명 마르무시 빨이라는 단어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 특징과 관련되어 드리블, 공간 이해도, 연계, 경합 등등 정말 세밀하게 들어갈 부분이 많지만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슈팅, 메이킹, 마르무시 3가지였다 보니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만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한 내용도 뭐가 옳다가 아닙니다. 해석 방향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시각으로만 매몰되지 않게끔 열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제 말도 다 옳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경기 장면과 함께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2-3번의 영상을 통해 에키티케의 특징과 리버풀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